세상만사 요지경 속이다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오늘도 재밌는 사연으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한서윤에게 그 결정적인 순간은 바쁜 출근길 횡단보도 앞이었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에라이 모르겠다. 일단 할아버지부터 도와주자. 그 짧은 생각 하나가 서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그 순간만 해도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서윤은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놀라운 변화와 앞날을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30평방미터 남짓한 원룸.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온 아침 햇살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서윤은 이불을 걷어내고 벌떡 일어났어요. 오늘은 무려 10번째 면접이 있는 날이니까요. 5번의 서류 탈락과 4번의 면접 탈락을 겪은 서윤에게 이번 면접은 더욱 간절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서윤은 작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벽에 기대어 선 낡은 옷장 문을 열자 단정하게 다림질된 네이비 블루 정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취업 준비 3년 차, 쉽게 접을 수 없는 꿈을 위해 아르바이트비를 모아 산 유일한 정장이죠. 이력서 한 장, 자소서 한 장에 자신의 27년 인생을 압축해 담는 일은 늘 버거웠습니다만 서윤은 오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작은 부엌에서 라면 한 봉지를 끓여 허기를 달랬습니다. 냉장고에는 유통기한이 다 된 우유와 계란 2개가 전부였어요. 합격하면 제일 먼저 치킨이야. 서윤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윤아, 오늘 면접이지? 떨지 말고 너답게만 해. 넌 할 수 있어. 오지혜의 밝고 경쾌한 목소리였어요. 대학 시절부터 서윤의 모든 순간을 함께해온 단 한 명의 친구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서윤에게 늘 힘이 되어주던 지혜는 오늘도 변함없이 서윤의 곁을 지켜주고 있었죠. 고마워, 지혜야. 너 때문에 매번 힘을 얻는 것 같아. 서윤은 전화기에 대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혜의 응원 한마디에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기분이었어요. 나 오늘 면접 끝나면 결과 알려줄게. 이번엔 꼭 될 거야. 전화를 끊고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 놓인 부모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대학생 때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떠나버린 부모님. 서윤은 부모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떠올렸죠. 서윤아, 세상에는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단다. 약자를 항상 도우며 살아가렴. 그럼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서윤은 가슴 한편이 찡해져 옴을 느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늘 타인을 배려하고 도우며 살았던 부모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 가르침대로 살아왔지만 현실은 순탄치 않았죠. 그럼에도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정장 재킷을 입고 넥타이를 매만졌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이력서와 자소서를 가방에 넣고 깔끔하게 정리된 포트폴리오 하나까지 모든 준비를 마쳤죠. 오늘은 꼭 합격해야 해. 간절한 마음으로 현관문을 닫고 서윤은 면접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5월 아침. 서윤은 그날의 운명적인 만남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어요. 버스는 아침 러시아워로 몹시 붐볐습니다. 서윤은 손잡이를 꼭 잡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조금씩 가까워지는 강남대로의 고층 빌딩들이 보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오늘 면접을 보러 가는 회사는 중소기업이었지만 서윤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다음 정류장은 강남역입니다.
기계적인 안내방송이 울렸어요. 서윤은 가방 속의 이력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30분 후면 면접이 시작되죠. 충분히 일찍 도착해서 마음을 가다듬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버스에서 내린 서윤은 분주한 강남역 주변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바쁜 아침, 검은색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커피를 들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어요. 그 속에서 서윤도 면접을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죠. 큰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선 서윤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음에도 한 노인이 8차선 도로 한가운데서 망설이듯 서 있었어요. 흰 지팡이를 짚고 서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죠. 신호등은 이미 빨간불로 바뀌기 시작했고 참을성 없는 운전자들의 경적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도 주변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지나쳐갔습니다. 바쁜 출근길, 누구도 잠시 멈춰 노인을 도와주려 하지 않았죠. 서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시계를 보니 20분 후에 면접이 시작됩니다. 노인을 돕기 위해 길을 건너면 시간이 지체될지도 모르죠. 그래도 괜찮을까? 면접에 늦으면. 서윤은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어요. 노인을 도와 길을 건너게 하고 다시 건너와 목적지로 가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그러나 노인의 당황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쓰였습니다. 차량들의 경적 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노인의 표정에는 불안과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이른 정도로 보이는 노인은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방향을 잃은 채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죠. 서윤은 한 걸음 내딛었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면접이 중요했어요. 이번에는 꼭 합격해야 했죠. 하지만 그 노인은 눈앞에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 어쩌지.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그냥 길을 가기로 했어요. 모두가 그렇게 지나치는데 왜 자신만 신경 써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죠. 게다가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니까요. 한 걸음, 두 걸음. 그러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서윤의 머릿속에 부모님의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약자를 항상 도우며 살아가렴. 그럼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서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등 뒤에서 여전히 들려오는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죠.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결단을 내렸어요. 죄송합니다. 좀 비켜주세요. 서윤은 다시 횡단보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신호는 이미 빨간불이었지만 서윤은 용기를 내어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어요. 차들이 멈춰 서고 몇몇 운전자들은 창문을 내려 뭐라고 소리쳤지만 서윤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으세요? 노인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노인은 놀란 듯 고개를 돌렸어요. 누구?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디로 가시려고 하셨어요? 아, 고마워요.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는데. 노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서윤은 노인의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자동차들은 경적을 울리며 서윤과 노인을 향해 불만을 표시했지만 서윤은 그저 안전하게 노인을 인도하는 데 집중했죠. 천천히 가시면 돼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노인의 걸음은 생각보다 더 느렸습니다. 서윤은 초조한 마음에 시계를 흘깃 보았어요. 16분 남았습니다. 면접장까지는 도보로 약 10분. 이대로라면 아슬아슬할 것 같았죠. 젊은이, 당신 정말 착하군요. 요즘 같은 세상에 몇 번이나 길을 잃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노인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흰 지팡이로 앞을 더듬으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딛는 그 모습에서 서유는 왠지 모를 위험을 느꼈어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어디로 가시려고 하셨어요? 아, 이 근처에 약속이 있어서 왔는데. 택시에서 내리고 방향을 잃어버렸네요. 그제서야 서유는 노인이 입고 있는 정장이 자신의 것보다 훨씬 고급스럽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맞춤 정장에 비싸 보이는 구두, 그리고 손목에 감겨 있는 금색 시계까지.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드디어 도로를 다 건넜습니다. 서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노인도 어깨에 긴장을 풀었죠. 정말 고맙소.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 세상이 아직 살만하군요. 노인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서유는 그 의도를 알아차리고 황급히 말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사례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제가 그냥 도와드린 거예요. 서윤의 단호한 말에 노인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군.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군요. 이름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한서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지금 중요한 면접이 있어서 더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서윤은 시계를 다시 확인했어요. 13분 남았고 면접장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었죠. 이대로는 늦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한서윤, 기억해 두겠소. 면접이라고요? 어디? 네, 디지털 기업에 지원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나 때문에 중요한 일에 지장받으면 안 되지. 가시게, 한서윤 씨. 그리고 진심으로 고맙소. 서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급히 돌아섰어요. 이제 달려야 했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죠. 화이팅! 면접 잘 보시길 바라요. 노인의 격려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서윤은 이미 전력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면접 질문들과 예상 답변들이 빠르게 회전했어요. 늦지 않으려면 정말 서둘러야 했죠. 횡단보도, 골목길, 빌딩 사이. 서윤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달렸습니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해 달려 마침내 면접 장소인 디지털 기업 빌딩에 도착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면접 시작 시간이었죠.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손으로 훔치며 서윤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어요. 이대로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에서 최소한 얼굴이라도 정리해야 했죠. 괜찮아. 아직 늦은 건 아니야. 면접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서윤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서윤의 모습은 참담했어요. 달려온 탓에 머리는 흐트러지고 정장은 구겨졌으며 얼굴에는 땀이 흥건했죠. 서윤은 빠르게 상태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20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서윤은 이미 면접 시작 시간보다 5분이 지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마음은 무거웠지만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그리고 면접장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각하셨네요, 한서윤 씨. 면접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3명의 면접관이 서윤을 냉랭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긴장한 서윤의 손에는 땀이 배어났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는 길에 말을 이어가려던 서윤은 문득 노인을 도운 일을 변명으로 삼는 것이 옳은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입을 다물었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제 불찰이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첫인상부터 최악이었어요. 면접관들의 표정은 이미 결과를 말해주는 듯했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부터 간단히 해보세요. 서유는 최대한 침착하게 준비한 자기소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평소 연습했던 것과는 달리 말이 자꾸 꼬였어요. 긴장한 탓에 머릿속이 하얘졌고 준비했던 내용의 절반도 기억나지 않았죠. 저는 디지털 마케팅에 관심이 많아서 그리고 기사의 비전에 깊이 공감하여 서윤의 말은 자꾸 끊어졌습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펜을 탁 놓으며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미 관심을 잃은 눈치였죠. 한서윤 씨, 귀하의 이력서를 보니 관련 경험이 부족해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서윤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 질문에 대비해 밤새 준비했던 답변이 있었지만 당황한 마음에 제대로 떠올릴 수 없었죠. 저는 비록 실무 경험은 부족하지만 대학 시절부터 관련 프로젝트를 꾸준히 해왔고 독학으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해왔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말은 점점 더 힘을 잃어갔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에서 기대가 사라지는 것이 보였어요. 서윤은 자신이 얼마나 역량이 있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이 일을 원하는지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죠. 구체적인 프로젝트 경험을 설명해 주세요.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학 시절 진행했던 작은 프로젝트들을 언급하며 최대한 자신감 있게 설명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자꾸만 작아졌어요. 면접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무언가 느낀 듯 했죠. 30분이 지났을 때 면접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네, 충분합니다. 결과는 메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인사와 함께 면접은 마무리되었어요.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들고 회의실을 나오는 순간 이미 결과를 알 것 같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0번째 면접, 그리고 또다시 실패. 이번에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회사였는데 서윤은 억지로 눈물을 참았어요. 빌딩을 나서는 순간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아침에 그토록 희망찬 마음으로 나섰던 것과는 달리 지금의 서윤은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있었어요. 아, 어쩌면 그냥 지나칠 걸 그랬나. 서윤의 머릿속에 노인을 도왔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때 그냥 지나쳤다면 면접에 늦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부끄러워졌어요. 부모님이라면 분명 서윤의 선택을 자랑스러워 하셨을 테니까요. 그래도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번 달 월세도 걱정인데 또다시 구직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서윤은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혜야, 나 망했어. 친구 오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혜는 늘 서윤의 위안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죠. 전화를 기다리는 동안 서윤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면접 안 됐어? 어떻게 된 거야? 지혜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지각한 일부터 면접에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일까지 모든 실패를 이야기했어요. 서윤아, 울지 마. 넌 정말 잘한 거야. 노인을 도와준 건 정말 훌륭한 선택이었어. 지혜의 따뜻한 위로에도 서윤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였으니까요. 오늘 저녁에 만나자. 내가 맥주 살게.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지혜의 제안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목소리로는 전해지지 않았지만 서윤에게는 지금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내가 너무 바보 같죠? 서윤은 소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작은 포장마차에서 지혜와 마주 앉은 서윤의 눈가는 여전히 붉었어요. 3시간 동안 울었던 흔적이었죠. 전혀 아니야. 넌 정말 멋진 선택을 했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는데 너만 그 할아버지를 도왔잖아. 지혜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뭐 소용있어? 결국 나만 피해보는 거잖아. 매번 선한 일한다고 착하게 살았는데 정작 내 인생은 제자리 걸음이야. 서윤의 목소리에는 자조와 비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혼자서 힘겹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해온 3년. 그 시간 동안 쌓인 피로와 좌절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어요. 서윤아, 너무 자책하지 마. 세상이 항상 공평하진 않아. 하지만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만큼은 확실해. 지혜가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난 그냥 부모님 가르침대로 살고 싶었을 뿐인데 약자를 도우며 살아라.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였나? 서윤의 마음속에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는 자부심과 현실적인 어려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인생이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아. 하지만 그렇다고 내 가치관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서윤아. 지혜의 말에 서윤은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만 살짝 올라갔어요. 취업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월세도 생활비도 모든 게 막막해. 서윤은 소주잔을 다시 채우며 말했습니다. 27년 인생에서 지금처럼 막막했던 적은 없었어요. 일단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넌 언제나 그랬잖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지혜의 격려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혜는 서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죠.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항상 그랬듯이. 마지막 한 잔을 비우고 일어설 때 지혜는 서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서윤은 약하게 미소 지었어요. 비록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친구 덕분에 조금은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았죠. 고마워, 지혜야. 넌 정말 내 천사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몇 개 없는 별들이 도시의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속삭이듯 중얼거린 말은 밤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작은 원룸에 도착한 서윤은 힘없이 몸을 침대에 던졌어요. 오늘의 실패와 좌절을 뒤로하고 내일을 위해 휴식을 취해야 했죠. 깊은 잠에 빠져들기 전 서윤의 머릿속에는 오늘 도왔던 노인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적어도 하루 중 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작은 위안을 얻으며 서윤은 눈을 감았어요.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잠에 빠져들었죠. 하지만 세상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합니다. 그리고 서윤의 인생을 바꿀 그 응답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평소보다 늦게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술의 영향도 있었지만 어제의 실패로 인한 무력감이 더 컸죠.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의지도 없이 서윤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재중 전화 알림이었어요. 서윤은 무심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낯선 번호에서 온 부재중 전화가 3통이나 있었죠. 누구지? 궁금함에 서윤은 그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또렷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태영그룹 인사팀 최민규입니다. 서윤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태영그룹이라고? 국내 최고 대기업 태영그룹에서 전화가 왔다고요? 자신이 지원한 적도 없는 회사였어요. 저, 한서윤인데요. 부재중 전화가 와서 걸어봤습니다만 서윤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아직 잠에서 덜 깬 상태에 이런 황당한 전화를 받다니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어요. 아, 한서윤 씨. 드디어 연락이 되었군요. 한서윤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만. 제가 태영그룹에 지원한 적은 없는데요. 서윤의 혼란스러운 질문에 전화 너머의 남자는 짧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장님께서 직접 한서윤 씨를 만나보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준비하시고 나오실 수 있으신가요? 차량이 이미 서윤 씨 집 앞에 대기 중입니다. 서윤은 그제서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회장님이 저를 왜? 자세한 내용은 직접 뵈면 알게 되실 겁니다. 준비하시고 나오시면 운전기사가 모시고 갈 겁니다. 오전 11시까지 회장님 사무실로 모시겠습니다. 서윤이 더 질문하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습니다. 서윤은 잠시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았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죠. 태영그룹? 회장님? 서윤은 급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놀랍게도 좁은 골목길에 검은색 고급 리무진이 한 대 서 있었어요. 운전석에는 정장을 입은 기사가 앉아 있었죠. 세상에. 갑작스러운 상황에 서윤은 잠시 멈춰서서 생각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과 관련이 있을까요? 하지만 어떻게 태영그룹 회장님이 자신을 알게 되었을까? 그리고 왜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걸까요? 의심스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서윤은 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샤워를 하고 가장 깔끔한 정장을 꺼내 입었죠.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하고 화장을 하는 동안에도 서윤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지? 준비를 마친 서윤이 아파트 밖으로 나가자 기사가 공손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한서윤 씨 맞으신가요? 태영그룹에서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윤은 긴장된 마음으로 리무진에 올라탔습니다. 가죽 시트의 고급스러운 느낌이 낯설었어요. 이런 고급차를 타보는 것은 처음이었죠. 차가 출발하자 서윤은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안한 마음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죠. 30분 정도 달린 후 리무진은 태영그룹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50층 높이의 거대한 유리 건물은 서울 도심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랜드마크였어요.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한서윤 씨. 로비에서 서윤을 맞이한 여성 비서의 안내를 받아 서윤은 회장실이 있는 50층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윤은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었죠. 50층에 도착하자 비서는 서윤을 회장실 문 앞까지 안내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어주자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회장실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넓고 화려한 회장실 안, 창가에 서 있는 한 노인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서윤의 조심스러운 인사에 노인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서윤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 노인은 다름 아닌 어제 횡단보도에서 도와주었던 바로 그 시각장애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흰 지팡이를 짚은 채 미소를 지었어요. 그 목소리,
한서윤 씨군요.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술이 떨려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아버지? 맞아요. 어제 그 할아버지입니다. 노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태영그룹 회장 강준호입니다.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영그룹 창업주이자 현 회장인 강준호.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강준호 회장이 바로 어제 자신이 도와준 그 노인이었다니. 서윤은 현실감이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앉으시죠, 한서윤 씨. 강준호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회의 테이블 쪽으로 향했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회장의 팔을 살짝 부축하며 의자로 안내했어요. 서윤도 덩달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무릎 위에 꼭 쥐고 있었죠. 어제 정말 고마웠습니다. 한서윤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 복잡한 도로에서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강준호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윤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게 바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당신뿐이었으니까요. 강준호 회장은 흰 지팡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는 중요한 약속이 있어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쳤지만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어요. 당신을 제외하고는. 서윤은 말없이 강준호 회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아직도 꿈만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당신이 중요한 면접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를 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않았죠. 강준호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 면접은 어떻게 됐나요? 서윤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불편한 기억이었지만 솔직하게 답했어요. 지각했습니다. 그래서 면접도 잘 못 받고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강준호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미소를 지었어요. 한서윤 씨, 내가 당신에게 직접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회장이 비서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비서는 서류 하나를 서윤 앞에 놓았어요. 태영그룹 신사업 기획팀 계약서입니다. 당신의 이력서와 학력을 조사해 봤어요. 디지털 마케팅 전공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더군요. 서윤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계약서를 바라보는 서윤의 눈에 순간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저는 경력도 없고 경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성, 그리고 판단력이죠. 당신은 그 순간 옳은 선택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합니다. 그 순간 회장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38 정도로 보이는 그 남자는 강준호 회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인사팀에서 갑자기 신입 계약서를 준비하라고 해서 왔더니 그 남자는 서윤을 힐끗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은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강준호 회장은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경아, 이분은 한서윤 씨야. 어제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란다. 서윤은 긴장된 마음으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박도경 부회장은 서윤을 잠시 바라보더니 아버지에게 다시 말을 걸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이런 결정을. 아버지,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인재 채용에는 절차가 있고
도경아. 강준호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박도경 부회장은 말을 멈췄습니다. 내가 늘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지? 기술, 경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야. 한서윤 씨는 내게 그 가치를 증명했어. 강준호 회장은 서윤을 향해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이사회의 동의는 내가 얻어낼 테니 걱정 말게. 한서윤 씨, 태영그룹과 함께 일해보지 않겠나? 서윤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떨려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서윤의 머릿속에 부모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약자를 항상 도우며 살아가렴. 그럼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어쩌면 이것이 서윤에게 찾아온 운명적인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일주일 후 서윤은 태영그룹 신사업 기획팀의 일원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50층짜리 빌딩의 40층, 깔끔하게 정돈된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꿈만 같았어요. 모니터와 키보드, 명패까지. 그 위에는 한서윤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한서윤 씨 환영합니다. 저는 팀장 김민지입니다. 35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 팀장이 서윤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서윤은 긴장한 마음으로 악수를 나눴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추천하신 분이라 기대가 큽니다. 우리 팀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담당하고 있어요. 한서윤 씨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서윤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날부터 많은 정보와 업무를 배워야 했지만 서윤의 얼굴에는 감사함과 의지가 가득했어요. 점심시간 팀원들과 함께 구내식당에 가는 길에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런 장면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서윤 씨, 어떻게 회장님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다들 궁금해하고 있어요. 한 팀원이 물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우연히 길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강준호 회장님이셨던 거죠. 서윤은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팀원들은 놀라움과 감탄의 표정을 지었어요. 와, 마치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서윤 씨는 정말 운이 좋으셨던 거죠. 한 팀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운이 아니라 그저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약자를 도우며 살아라. 그 가르침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것 같아요. 오후 회의에서 서윤은 처음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진심을 담아 준비한 내용을 발표했어요. 팀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고 특히 팀장은 서윤의 신선한 시각에 감탄했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서윤은 엘리베이터에서 박도경 부회장과 마주쳤습니다. 부회장은 서윤을 알아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서윤 씨, 적응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모두 도와주셔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부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결정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만 오늘 회의에서 당신의 발표를 들었어요. 당신에게 가능성이 있군요. 서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회장이 자신의 발표를 들었다는 사실에 당황했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항상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당신도 그 눈에 들었다면 분명 이유가 있겠죠.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부회장은 먼저 내렸습니다. 서윤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의 선택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가 실감이 나지 않았죠. 그날 저녁
퇴근 후 서윤은 지혜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혜는 서윤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아주었어요. 서윤아, 어떻게 지냈어? 첫 출근은 어땠어? 서윤은 환하게 웃으며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너무 꿈만 같아. 아직도 내가 태영그룹에 다니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윤은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 팀원들과의 만남, 첫 회의에서의 발표까지 모든 것을 들려주었어요. 난 내가 자랑스러워, 서윤아. 넌 항상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잖아. 그게 지금 이렇게 좋은 결과로 돌아온 거야. 지혜의 말에 서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부모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히 사진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듯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정말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더니 정말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앞으로도 서울 종로구의 좁은 골목길, 그곳에 70년의 세월을 간직한 정담식당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낡은 간판 아래로 새어나오는 된장찌개 냄새는 이른 아침부터 지나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붙잡곤 했다. 식당 안에서는 김태성 사장이 아침 준비에 한창이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온 가업을 이어받은 지 이제 10년. 하지만 요즘은 그 자부심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시절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시대가 변한 거지. 누가 이런 골목길까지 찾아와서 밥을 먹나. 김태성은 주방에서 된장을 풀며 한숨을 내쉬었다.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레시피대로 숙성된 된장을 사용하고 멸치와 다시마는 적당량만, 무는 꼭 어제 담근 것으로 써야 했다. 여기에 아버지께서는 표고버섯을 더하시며 정담식당만의 비법이라 부르셨다. 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마다 과거의 영광스러운 기억도 함께 올라왔다. 한때는 이 거리에서 가장 잘 나가던 식당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옆 건물에 새로 생긴 프랑스 레스토랑의 손님을 모두 뺏긴 듯했다. 아이고, 사장님. 또 이른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시네요. 청소 아주머니의 인사에 고개를 든 김태성은 시계를 바라보았다. 어느새 8시. 이제 곧 그분이 올 시간이었다. 정담식당의 마지막 단골 손님이자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서 같은 메뉴를 주문하시는 최만수 어르신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다. 식당 구석에 낡은 두 인용 테이블이 정성스레 닦여졌다. 78살의 최만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정확히 9시에 이곳을 찾아오는 놀라운 규칙성을 보여주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항상 잔잔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다. 차가운 겨울 아침에도 후텁지근한 여름날에도 그 미소만은 변함이 없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9시 정각 어김없이 문이 열리고 최만수가 들어섰다. 흰 머리카락이 성성한 노신사는 늘 단정한 차림새로 식당을 찾았다. 구석자리로 향하는 발걸음은 느리지만 의연했다. 아이고, 사장님. 오늘도 수고가 많으시네요. 말은 짧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했다. 늘 그렇듯 된장찌개와 보리밥이 상에 올랐다. 최만수는 천천히 하지만 한 숟가락도 남기지 않고 식사를 했다. 어르신, 매일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만. 이날따라 궁금증이 커진 김태성이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저희 된장찌개가 그렇게 맛있으신가요? 잠시 젓가락질을 멈춘 최만수의 표정이 깊어졌다. 깊은 한숨을 내쉰 그가 처음으로 긴 이야기를 꺼냈다. 이 식당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거요. 그 한마디에 주방에서 끓고 있던 된장찌개 소리마저 멈춘 듯했다.
최만수의 눈가에 맺힌 그 이슬 같은 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닌 더 깊은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김태성은 그제서야 깨달았다. 이 70년 된 식당에는 단순한 음식 맛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최만수는 그 깊은 이야기의 증인이라는 것을. 최만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마치 오래된 보자기를 조심스레 풀어내듯 천천히 그 이야기를 시작했다. 식당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창밖으로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다. 최만수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잔잔하게 울렸다. 그때가 1950년대 후반이었지요.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식당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김태성은 최만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주방에서 끓고 있던 된장찌개는 작은 불씨만 남긴 채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서울은 폐허였소. 거리마다 무너진 건물들, 굶주린 사람들. 그 속에서 8살 배기 꼬마가 하나 있었지요. 최만수의 눈빛이 멀리 과거를 향했다. 그의 주름진 손가락이 찻잔 주위를 천천히 맴돌았다. 그 꼬마가 바로 나였소. 부모님은 전쟁통에 잃었고 친척이라고는 한 명도 없었지요. 매일 거리를 떠돌며 살았어요. 밥을 구걸하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소. 김태성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지금의 당당한 최만수의 모습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소. 추운 겨울날 배가 고파 이 거리를 헤매고 있었지요. 그때 한 식당에서 고소한 된장 냄새가 났소. 그 냄새에 이끌려 들어온 곳이 바로 여기였어요. 최만수의 시선이 식당 내부를 천천히 훑었다. 7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이 공간의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은 듯했다. 그때 이 식당을 운영하시던 분이 바로 사장님의 할아버지셨소. 문 앞에서 서성이는 나를 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오라 손짓하셨지요. 김태성은 할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다. 항상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하시던 모습,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던 따뜻한 마음씨. 그날 처음으로 따뜻한 된장찌개와 보리밥을 먹었소. 꿈만 같았지요. 한 끼를 다 먹고 나니 할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일 이 시간에 오거라. 밥은 항상 있다. 최만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날의 감동은 여전히 생생한 듯했다. 그 후로 매일 이곳에 왔소. 처음에는 그저 한 끼를 얻어먹으러 오는 거였지만 점차 이곳에서 일도 돕게 되었지요. 설거지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잠시 말을 멈춘 최만수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의 눈가에 맺혔던 이슬이 천천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 어느 날 할아버님께서 나를 부르시더니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소. 그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어요. 이 돈으로 공부해라.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식당 안에는 깊은 정막이 흘렀다. 김태성은 할아버지께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던 장부를 떠올렸다. 그 속에는 가게의 매출보다도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준 기록이 더 많았다는 것을. 그 돈으로 저녁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소. 낮에는 여기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지요. 할아버님은 내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어요. 창밖으로 늦가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그 빛 속에서 최만수의 흰 머리카락이 은빛으로 빛났다. 세월이 참 빠르구려. 어느새 70년이 흘렀소. 그 사이 나도 이것저것 사업을 해서 이만큼 성공했다지만 이 식당에서 받은 그 은혜만큼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었소.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 김태성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에는 우리은행이라고 떠 있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다. 은행에서 이런 시간에 전화가 오는 일은 드물었다. 김태성 사장님 되시나요? 저희 우리은행 종로지점 대리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밝은 목소리였지만 김태성의 가슴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은행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대부분 대출 독촉이나 연체 안내였기 때문이었다. 네, 맞습니다만. 사장님 계좌로 거액이 입금되었는데요.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김태성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거액이라니. 분명 실수일 것이다. 얼마라고 하셨죠? 5억 원입니다. 송금인은 최만수님이시고요. 순간 김태성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질 뻔했다. 5억이라니. 그리고 최만수라니. 설마 그 최만수 어르신이? 죄송하지만 최만수님의 직함이. 네, 거송그룹 회장님이십니다. 김태성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거송그룹.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이자 호텔 체인을 운영하는 대기업이었다.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드시던 그 소박한 노신사가 바로 그 거송그룹의 회장이었다니. 1시간 후 김태성은 은행을 찾았다. 통장을 확인하자 그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정확히 5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메모란에는 단 한 줄. 과거의 빚을 갚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식당 문이 열렸다. 들어선 사람은 다름 아닌 최만수였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랐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메고 있었고 뒤로는 비서로 보이는 젊은이가 따르고 있었다. 사장님 놀라셨죠? 최만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그 따뜻함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어르신, 이게 대체 자네가 받은 돈은 후원금이 아니네. 내가 갚아야 할 빚을 갚은 것뿐이야. 최만수는 천천히 자신의 자리로 걸어갔다. 그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그가 입을 열었다. 이 식당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들었네. 그럴 순 없지. 내가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건 모두 이 식당 덕분이야. 김태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최만수는 조용히 계속했다. 70년 전 한 끼의 밥이 내 인생을 바꾸었어. 그 한 끼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야.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라네. 비서가 조심스레 서류 가방을 열어 몇 장의 서류를 꺼냈다. 최만수는 그것을 김태성에게 건넸다. 이게 뭡니까? 자네 식당을 살리기 위한 계획일세. 내가 아는 최고의 요식업 전문가들을 초청했어. 정담 식당의 전통은 지키되 새 시대에 맞게 변화시킬 생각이네. 서류를 펼쳐보니 상세한 사업 계획이 적혀 있었다. 인테리어 리모델링부터 온라인 마케팅 전략까지 모든 것이 꼼꼼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어르신, 이런 큰 도움을. 말했잖나. 이건 도움이 아니라 빚을 갚는 거라고. 70년 전 자네 할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한 끼의 밥값과 자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정 가리고. 최만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리고 자네가 지금까지 이어온 이 정담식당의 마음까지. 이 모든 것이 내가 갚아야 할 빚이야. 이른 아침 정담식당 앞에는 평소와 다른 활기가 감돌았다. 음식 컨설턴트와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 김태성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식당의 모습이 바뀐다는 것이 마음 한켠에서는 아쉽기도 했다. 걱정 마시게. 우리는 정담식당의 본질은 그대로 지킬 걸세. 최만수가 다가와 김태성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의 뒤로는 유명 한식 컨설턴트 박민재가 서류를 들고 서 있었다.
김 사장님, 저희가 조사해보니 정담식당만의 특별한 레시피들이 꽤 있더군요. 특히 된장찌개 비법은 정말 귀한 겁니다. 박민재는 노트북을 펼쳐 자료를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레시피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있었다. 할아버님께서 쓰시던 된장은 지금도 전라도 순창의 한 장인이 같은 방식으로 만들고 계시더군요. 이런 진정성은 요즘 시대에 오히려 큰 경쟁력이 됩니다. 김태성은 할아버지의 레시피 수첩을 꺼내 들었다. 곰팡이 핀 종이 위에 깨알같이 적힌 글씨들. 그 속에는 단순한 요리법을 넘어선 정담식당의 철학이 담겨 있었다. 음식은 마음이어야 한다. 재료는 정직해야 한다. 손님은 가족처럼. 박민재의 눈이 반짝였다. 바로 이런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찾는 건 단순한 맛이 아닙니다. 진정성과 스토리가 있는 음식을 원하죠. 공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낡은 인테리어는 새롭게 바뀌었지만 할아버지 때부터 있던 오래된 나무 식탁은 그대로 살렸다. 세월의 흔적이 담긴 것들은 오히려 더 소중히 다듬어졌다. 이 나무 식탁에는 70년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어요. 이런 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치죠. 인테리어 디자이너 신유진의 말에 김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무결 사이사이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들이 더욱 아름답게 보였다. 주방도 새 단장을 했다. 최신식 설비가 들어왔지만 할아버지 때부터 써오던 육수 손만큼은 그대로 두었다. 오래된 솥에서 우러나는 깊은 맛은 어떤 최신 설비도 따라올 수 없었다. 이제 온라인 마케팅도 시작해 볼까요? 젊은 마케터 이지원이 제안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정담식당의 70년 역사를 담은 영상이 준비되어 있었다.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된장찌개의 맛, 거기에 담긴 따뜻한 정과 이야기. 이런 콘텐츠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예요. 변화는 시작되었다. 인스타그램에는 정담식당의 일상이 하나둘 올라갔다. 60년 된 간장 항아리 사진, 할아버지의 레시피 노트, 매일 아침 정성스레 된장을 푸는 모습. 이야기가 있는 맛집이네요. 우리 할머니가 다니시던 곳이래요. 이런 오래된 가게가 아직 있다니 감동이에요. 댓글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정담식당의 진정성에 마음을 열었다. 사장님, 이제 새 메뉴도 준비해 봐야죠. 박민재는 할아버지의 레시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들을 제안했다. 된장찌개는 그대로 살리되 거기에 어울리는 새로운 반찬들이 더해졌다. 이 반찬들은 모두 할아버님 레시피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옛날 방식 그대로 하지만 보기에도 더 좋게 만들어 봤죠. 최만수는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회가 어려 있었다. 자네 할아버지께서 보시면 무척 기뻐하실 걸세. 정담식당의 마음은 그대로 이어가면서 새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있으니 말일세.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정담식당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소셜 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후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주말이면 웨이팅이 2시간을 넘기는 일도 다반사였다. 어머, 이게 그 유명한 60년 된 간장으로 담근 장아찌인가요? 저기 걸린 사진 보세요. 젊은 시절 할아버지께서 찍으신 거래요. 된장찌개 맛이 정말 깊네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식당 안은 손님들의 밝은 대화 소리로 가득했다. 특히 젊은 층의 반응이 뜨거웠다. 그들은 핸드폰으로 음식을 찍어 소셜 미디어에 올리며 정담식당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다. 사장님 보세요. 우리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어요. 이지원이 들뜬 목소리로 외쳤다. 화면에는 해시태그 정담식당, 해시태그 70년 된장찌개,
해시태그 할아버지 레시피 같은 해시태그들이 줄지어 있었다. 이제는 예약 시스템도 도입해야 할 것 같아요. 손님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시니까요. 김태성은 창가에 서서 줄 선 손님들을 바라보았다. 그들 중에는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도 많았다. 아이고, 여기가 정담식당 맞죠? 40년 전에 자주 왔었는데, 그때 그 맛이 그리워서 왔어요. 아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데려왔지요. 김태성은 매일 아침 된장을 풀며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다. 음식은 정성이고 정성은 시간이다. 그 말씀대로 육수를 내고 된장을 푸는 시간만큼은 절대 줄이지 않았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 4시에 나오셨다면서요? 박민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네, 손님이 늘어난 만큼 준비할 게 많아졌으니까요. 하지만 절대 서두르지 않으려고요. 할아버지께서 늘 그러셨잖아요. 급할수록 더 천천히 가야 한다고. 주방에서는 젊은 요리사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레시피를 배우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이들이었다. 자, 된장은 이렇게 천천히 풀어야 해요. 물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이 간장은 60년 된 거예요.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김태성은 요리사들을 가르치며 할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다. 자신도 어릴 적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배웠었다. 식당 한켠에 마련된 전시 공간에는 할아버지 때부터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전쟁 직후의 허름한 식당 모습, 아버지가 어깨를 펴고 서 있는 사진, 그리고 최만수가 어린 시절 식당 앞에서 찍은 흑백 사진까지. 이게 최만수 회장님 어린 시절 사진이래요. 정말요? 이런 곳이 있다니. 마치 타임캡슐 같아요. 최만수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식당을 찾았다. 늘 그 자리에 앉아 된장찌개를 먹으며 방문객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사장님, 잘 되어가는 것 같소? 네, 모두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이건 모두 자네와 자네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이어온 정성 덕분일세. 나는 그저 그 정성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왔을 뿐이야. 창밖으로 늦가을의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들었다. 그 빛 속에서 정담식당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정담식당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서울시에서 나온 문화재 담당관이었다. 축하드립니다. 정담식당이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김태성은 놀란 눈으로 문화재 담당관을 바라보았다. 담당관은 웃으며 말을 이었다.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자리를 지키며 서울의 맛과 정을 이어온 곳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요즘처럼 전통의 맛을 현대적으로 잘 계승한 사례도 드물고요. 옆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최만수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의 머릿속에는 70년 전 이 자리에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받아먹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제는 정담식당이 단순한 식당이 아닌 서울에 살아있는 역사가 된 거요. 자네 할아버지께서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최만수의 말에 김태성도 깊은 감회에 젖었다. 문득 그의 시선이 주방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25살의 아들 김준호가 요리사들과 함께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아버지, 이번에 새로 개발한 메뉴 한번 보시겠어요? 준호가 정성스레 차린 상을 들고 나왔다. 전통 된장찌개를 기본으로 하되 거기에 젊은 세대의 감각을 더한 새로운 메뉴들이었다. 할아버지의 된장찌개는 그대로 살리되 곁들이는 반찬들을 조금 변화를 줘봤어요. 어떠세요? 김태성은 아들이 준비한 음식을 천천히 음미했다. 맛에는 할아버지의 정성이, 모양새에는 새로운 세대의 감각이 살아있었다. 아버지께서 제가 요리학교에 가겠다고 했을 때 너무 기뻐하셨죠?
준호가 씩 웃으며 말했다. 원래 그는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담식당이 새롭게 부활하는 모습을 보며 가업을 잇기로 결심했다.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까지. 이제는 제가 이어받을 차례잖아요. 70년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최만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걸 자네 아들에게 전해주고 싶네. 봉투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어린 최만수가 정담식당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이 사진은 내가 처음으로 이곳에서 밥을 얻어먹던 날 찍은 거요. 자네 할아버지께서 찍어주셨지. 나중에 크면 이 사진을 보며 초심을 잊지 말라고 하시면서. 준호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받아들었다. 70년 전의 순간이 담긴 그 사진에서 한 소년의 희망찬 미소가 빛나고 있었다. 이제 정담식당은 네 번째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요. 자네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 김태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준호야, 우리 식당의 진짜 비법은 된장이나 간장이 아니란다.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던 한 끼의 밥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그 마음이야. 그 마음만은 꼭 지켜주렴. 창밖으로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정담식당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한방눈이 소리 없이 쌓여갔다. 봄이 오고 정담식당의 창가에는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다. 식당 벽면에는 새로 걸린 액자 하나가 반짝였다. 한 끼의 은혜는 평생을 바꾼다라는 글귀가 정성스레 새겨져 있었다. 아버지, 이제 제가 맡아도 될까요? 김준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동안 그는 프랑스의 유명 요리학교에서 수학한 뒤 돌아와 1년 넘게 아버지 곁에서 정담식당의 모든 것을 배워왔다. 된장을 푸는 법부터 손님의 마음을 읽는 법까지. 이제는 제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태성은 묵묵히 아들을 바라보았다. 준호의 눈빛에서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그 진중함과 따뜻함이 꼭 닮아 있었다. 그래, 이제 내가 할 차례구나. 식당 안에는 이제 젊은 기운이 가득했다. 준호가 모집한 젊은 요리사들은 모두 정담식당의 가치를 이해하고 함께하겠다고 나선 이들이었다. 우리는 단순한 식당이 아닙니다. 70년의 역사와 함께 한 끼의 소중함을 아는 곳이죠. 준호가 새로 합류한 직원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김태성은 문득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의 자신도 이렇게 열정 가득했었나? 그날 저녁 최만수가 식당을 찾았다. 늘 그렇듯 구석자리에 앉은 그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좋은 식당이 되었구려. 자네 할아버지께서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요. 잠시 말을 멈춘 최만수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내 마지막 선물이요. 봉투 안에는 정담식당 건물의 등기권리증이 들어 있었다. 최만수가 건물주와 협상에 매입한 것이었다. 이제 이 자리가 자네 거요. 앞으로는 임대료 걱정 없이 마음껏 식당을 꾸려나가시게. 김태성과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깊이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최만수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혹시라도 언젠가 또 배고픈 아이가 이곳을 찾아오거든. 내게 해주었던 것처럼 그 아이에게도 밥 한 끼를 대접해 주시게.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 주시게. 언젠가 내가 자랐을 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꼭 갚아주렴이라고. 준호가 앞으로 나섰다. 회장님,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담식당은 영원히 그 마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최만수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닌
7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감동의 결정체였다. 자네 할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한 끼의 밥이 이렇게 많은 이의 마음을 적시게 될 줄이야. 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그 바람결에 정담 식당의 새 주인장이 될 준호의 꿈과 희망이 실려 있는 듯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저녁 정담 식당 앞에서 한 소년이 서성이고 있었다. 10살 남짓되어 보이는 아이는 낡은 교복 차림이었다. 허기진 눈빛으로 식당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식당 안에서는 저녁 장사 준비가 한창이었다. 젊은 주방장이 된 김준호는 매일 아침처럼 정성스레 된장을 풀고 있었다. 준호야, 저기 밖을 한번 보거라. 김태성이 창밖을 가리켰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밖을 바라보았다. 소녀는 마치 70년 전 최만수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아버지. 준호의 눈이 촉촉해졌다. 그는 천천히 앞치마를 벗고 식당 문으로 향했다. 어이, 꼬마 친구. 소년이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더러워진 얼굴에 긴장한 눈빛이 역력했다. 배고프지? 들어와서 밥 한 끼 먹고 가지 않을래? 소녀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준호의 따뜻한 미소에 경계가 풀리는 듯했다. 저 돈이 없는데요. 괜찮아. 우리 식당에는 오래된 전통이 있거든. 배고픈 사람이 오면 무조건 밥부터 먹이는 거야. 식당 안으로 들어선 소년에게 따뜻한 된장찌개와 보리밥이 차려졌다. 그릇을 받아든 소년의 손이 떨렸다. 천천히 먹어. 더 먹고 싶으면 더 줄게. 소년은 처음에는 조심스레, 그러다 이내 개걸스럽게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준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한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태성은 문득 벽에 걸린 최만수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보았다. 70년의 시간을 넘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학교는 다니고 있니? 준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네.